네, 법제처장이 이제 국회법 거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판 중 소송 사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국회법 거부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처장은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 헌법에 없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삼권 분립이고 또한 권력의 분립입니다. 네. 따라서 각 삼부가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견제의 그런 정도에도 견제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헌법에 규정된 정신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이번 법을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법제처장의 발표는. 하지만 또 다른 견해로 본다면은 서로 간의 견제는 아주 활성화되고 또한 강력할수록 또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으며 또한 국회에선 이런 또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과도한 견제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견제를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만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법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자율 입법의 대상이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 입법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 어떤 사무적인 내용 정도까지만 자율 입법이지 어떻게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은 아니고요. 일단 야권과 그리고 또 법제처장의 입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입법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그런 권력기관에 어떤 견제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지금 법제처장은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면 또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야권에서 국회의 그런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 어떠한 본회의 통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견해가 이렇게 엇갈린다면은 정치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을 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나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 중 소송 중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소관 현안조사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그렇게 한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를 넘어서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대상을 한정해 놓은 그런 현행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법제처장이 밝힌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양쪽이 일부 일리가 있고 또 일부 또 이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견해의 그런 충돌 같은 것은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행정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 행정부에 자료를 많이 요구할 것 아니냐. 따라서 우리 행정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차질이 될 것이고 또 행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사람들을 부른다면 기업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 활동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청문회 활동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영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동안 국정감사나 기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론 목적 자체가 그런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사실에 대한 그런 규명이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당연한 부작용이 행정 업무에 대한 차질 또는 행정력의 어떤 투입 등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이게 청문회 자체를 이제 행사하면 안 된다, 이제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로 다른 주장, 법리적인 주장,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은 일부 일리 있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상시 준비했을 경우에 다른 업무를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선진국 자체에서는 국정감사 조사가 있으면 청문회 부분이 조금은 줄고 청문회가 많다면 이런 부분은 좀 줄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잠시만요. 지금 정윤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포토라인으로 와서 잠깐 서서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당 변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될 겁니다. 부동산 업체 통해서 수임료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데 검찰 퇴직 이후에 왜 유독 본인한테만 그렇게 사건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은호 씨 원정 도박 변론 맡으셨을 때 검찰의 영향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걸 안 하려고 이래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은 의견서도 제출하고 많은 어떤 그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받게 됐는데 신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게 뭐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이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심정이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 외에 저 사건 의뢰인이랄까 또 뭐 저 주변의 가족들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모두 감당을 하고 제가 모든 걸 감당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홍만포 변호사가 이제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몰래 변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이다. 또 퇴임 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변호사 활동에 좀 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정은호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안 하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와 함께 좀 더 다른 변호사와 협업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번 사건을 놓고 참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사건 의뢰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좀 감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수호 변호사와 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잠깐 들으셨죠? 뭐 네. 대부분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소할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피의자 신분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영향력 행사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력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협업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영향력 행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겠고요. 네. 또 본인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의 의혹은 또한 법조계 내에서의 그런 시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네. 의혹이 있고요. 의혹입니다만 또한 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몰렸고 또한 수임료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예. 뭐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등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마땅한 그런 그 딱히 좀 눈에 띌 만한 성과물이 없다 네. 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국민적인 의혹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차근차근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또 한 가지 이제 홍만표 변호사 했던 얘기 중에 참담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사건 의뢰인들이나 가족들이 상처받은 부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것은 감당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두 책임져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조사를 하면은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 의혹 중에 탈세 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탈세 부분은 사실 그동안 직접적으로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을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고 또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지급된 수임료가 얼마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당 부분이 현찰로 건네졌고 따라서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게 누락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정도 액수가 탈세됐구나, 탈루됐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홍만표 변호사 측에서도 탈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짐작이 되고요. 또한 홍만표 변호사의 측근이 이미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책임지겠다, 네. 감당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마 탈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부분, 예. 뭐 부당한 그런 그 교제라든지 청탁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라는 의혹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 아니면 몰래 변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자백을 하거나 뭐 먼저 시인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따라서 검찰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낼 그런 중대한 의무를 지고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돈과 관련된 내용은 증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충분히 나오겠지만 뭐 몰래 변론이나 영향력 행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껴나갈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홍만표 변호사라는 사람이 5년 만에 검찰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상당히 박수받으면서 떠난 훌륭한 검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당시에 그 검찰, 이제 검사 재직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한 요직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검찰 조직을 떠날 때 이제 대검 기획조정 부장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검찰과 경찰 간의 그런 수사권 조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검찰 측 실무 책임자를 이제 책임자로 있었는데 네. 당시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검찰 조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과정에서 젊은 그 검사들이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고 또한 우리의 정말 따를 만한 그런 그 멋진 후배, 멋진 선배님이 떠나시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조직을 떠날 당시에는 검사 내부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제 우러르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근무했던 그런 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참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이고요. 또한 또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에 맡았던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굵직합니다. 이제 그 검사 조직 내부의 그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이제 칭송을 받았고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까지도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과거에 그 한보비리, 한보그룹 사건처럼 그룹 총수에 대한 사건까지 여러 건 담당할 정도로 검찰 조직 내에서는 특수통 검사로 아주 그 명성을 날렸던 그런 검사였죠. 뭐 지금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질문도 계속해서 쏟아졌던 부분이 의혹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질문이 나왔는데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의혹 모두를 수사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좀 중점적으로 파고들 의혹은 뭘까요? 일단 탈세 부분은 사실은 수사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한 핵심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탈세보다 더 어렵고 더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는가, 실제로 검찰 또는 법원에 어떠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서 수사 결과 또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시도를 했는가 이 부분을 밝혀내야만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부당한 선임료를 받았다면은 그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데요. 법령에 따르면은 어떤 그 판사 또는 검사,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으로 내가 사건을 잘 해줄 테니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았다면은 그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그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존재한다면 밝혀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른바 몰래 변호, 뭐 전화 변호 이 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면 그 소속된 그런 그 지방 변호사에다가 그 경유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예. 즉 내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변호사입니다. 또는 변호인입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산 관리가 되고요.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를 나중에 그 선임료를 받아서 신고했는지까지 다 이제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맞춰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버리면 그 사건, 해당 사건, 매우 유명한 뭐 어떤 그 돈이 많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 의뢰인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 누군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숨기기에 용이해지고 네. 또한 굉장히 높은 그런 선임료를 받고 세금 신고 안 하고 탈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이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변호하고 바로 끝내는 거죠. 뭐 등장도 안 하고 전화로만 해서 내가 이 사건 맡았는데 잘 알지? 뭐 잘 좀 처리해줘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또 잘 처리해주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혹시라도 홍만표 변호사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변호라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변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이름이 꼭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따라서 앞에서는 모르게 돼 있지만 뒤에서 몰래 변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몰래 변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은호 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브로커로 알려진 이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좀 서로 다르겠죠. 이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와 다른 부분을 대질 신문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관심인데 어떨까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홍만표 변호사가 전직 그 고위 그 검사 출신에다가 게다가 여러 아주 그 검사 내부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뤘던 그런 그 검사인데 지금 현재 피의자 신문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연 후배 검사들이 이런 대선배 검사를 잘 수사할 수 있겠느냐?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과연 뭔가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의혹은 있는데 그냥 면죄부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사해야 되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 모든 과정이나 그런 절차가 언론에 공개되면 수사에 오히려 불이익하기 때문에 그동안 조용히 진행했던 것이 많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조직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질 신문은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아주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를 밝혀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조금 전 10시 무렵에 홍만표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남긴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될 겁니다. 부동산 업체 통해서 수임료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데 검찰 퇴직 이후에 왜 유독 본인한테만 그렇게 사건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은호 씨 원정도박 변론 맡으셨을 때 검찰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 영향력 행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걸 안 하려고 이래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은 의견서도 제출하고 많은 어떤 그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특수부 조사받게 됐는데 신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게 뭐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이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런 말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심정이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은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 외에 저 사건 의뢰인이랄까 또 뭐 저 주변의 가족들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모두 감당을 하고 제가 모든 걸 감당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 이겁니다. 참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라는 부분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2011년 퇴직 당시에 재산이 13억이었는데 2013년 약 2년, 3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나서 무려 91억이나 되는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법조인 1위, 당시 또 국내 개인 사업자 15위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포토라인에서는 이제 뭐 열심히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그러한 수준으로 열심히 일해서만 벌을 수 있는 그런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네. 일단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발표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신고된 액수만 말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만이 하나 신고되지 않은 액수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소득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빼더라도 법조인 중에 1위였고 2013년 1년간 네. 그리고 또 국내 개인 사업자 전체를 통틀어도 15번째의 그런 고소득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임료입니다. 또한 이게 전부 다 수임료 수익만이냐 그게 아니라 수임료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를 잘해가지고 얻은 네. 수익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임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액 수임료 덕분에 상당히 많은 부를 일구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고위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고 재산 신고하고 이제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2년 사이에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말로만 떠돌던 또는 추상적으로만 짐작했던 그런 전관예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옷을 벗고 바로 나온 그런 검사 또는 옷을 벗고 바로 나온 판사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또는 사법계 내에서도 법조계 내에서도 뭔가 좀 소득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행동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많이 수입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수입도 수입인데 중간에 잠깐 얘기 나왔듯이 이 부분이 혹시 다른 탈세 부분을 넘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되는 정황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정말 좋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체를 워낙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보니까 조금은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 혹시 이것이 어떤 돈 세탁의 용도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홍만표 변호사가 이제 국내 최고의 특수통 검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이익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법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봤을 텐데 그럼 본인도 그런 수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세간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져야겠습니다. 아직 드러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매입해가지고 관리했던 것이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굉장히 법조계도 그렇고 부동산 업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경기라든지 기타 이제 충청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약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한 업무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업무용으로 쓸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업무용보다는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홍만표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의 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입주하려는 그런 세입자들에게 우리는 주거용으로 이거 못 해줍니다. 전입신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시에 강요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주거용이면서 업무용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서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변호사 업무와 별개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충분히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그럴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은호 씨 네이처 리퍼블릭 이 대표부터 시작된 것이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이 법조 비리의 전방위 수사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 이 전관 예우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전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조계의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해서 이번 기회에 다 그런 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의정부 법조 비리라든지 이런 그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철저히 수사를 했고 또한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고 또한 이제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뀐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뒤바뀐다거나 적어도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기소할 만한 건을 불기소로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큰 사건 정말 횡령이라든지 탈세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기소하지 않고 도박죄만 기소해서 어쩌면 이제 좀 덮어주거나 꼬리를 잘라버리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려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보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뭐 판사가 자기의 친한 친구인 변호사, 학교 때 친구라던가 아니면 연수원 때 친구인 변호사를 만나도 아는 척을 잘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꼭 이번 사건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더욱더 강해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는 그 담당 재판장과 친한 친분이 있어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담당 그 판사가 저는 저 변호사와 친분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판사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자정 노력이 있었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법조계 내부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전체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한 법조계를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또한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부정 또는 비리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철저하게 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인사들을 배제하고 또한 법조계에 만연한 정관예우 의혹 그리고 또 법조 브로커들을 다 척결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불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정 밖에서 변론하지 마라. 또 사건 청탁 신고센터 설치하자. 그리고 소송 상대방의 청탁을 공개하자. 근데 이 부분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저렇게 저 세 가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법조 비리가 근절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약간 의문이 있고요. 또한 저 세 가지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냐라고 한다면 그 역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조 비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존재한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한 법조 비리를 없애기 위한 근절 대책 정말 몇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또한 해결책이 찾기는 게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그 세 가지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그 이상 좋은 수단이 있다면 10가지면 어떻고 20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법조비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잃어버린 국민들의 법조계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